충격적인 속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총기 사건으로 불안에 떨며 상류층조차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환경 디자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펜서입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생 어린 딸 소피를 키우면서 미국의 치안 발음과 사회적 긴장감으로 하루하루 고민이 컸었죠. 최근에도 갑작스러운 초등학교 임시 폐쇄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경찰차 3대가 불빛을 번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부모들에게 인계되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의 눈빛에서 공포가 느껴졌어요. 총기 위협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스펜서 씨,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익숙해진다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든 소리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한 곳이 되었을까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내 마야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고 딸 소피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식사는 거의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갑자기 거실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다른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3번째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뉴스뿐이었죠. 이렇게 살 수 없어. 마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셋 모두 식사를 멈추었어요. 마야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강한 어조였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마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제가 물었죠. 한국이요. 마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마야는 오랫동안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어 한국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텅 빈 학교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실마다 빈 책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도 이 도시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카고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보던 익숙한 거리였지만 이제는 불안과 결핍이 가득한 공간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마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행이라는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우리 가족은 작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들뜬 표정이었지만 마야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마야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시도라도 해보자. 최악의 경우라도 돌아올 수 있잖아. 제가 마야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비행기 안에서 소피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을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반면 마야는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지만 기억조차 없는 고국이었기에 더 불안했을 거예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감탄했죠. 입국 절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와, 이 공항 진짜 멋있다.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공항을 나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카고의 무거운 공기와는 다른 어딘가 산뜻한 느낌이었죠. 마야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소피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미국보다 훨씬 좋아. 소피가 큰 소리로 외쳤죠.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마야는 소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함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묘한 편안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감각은 기억하는 걸까요?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깔끔한 보도블록, 다양한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카고와는 다른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은 분명 낯선 곳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야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창밖에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는 이미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여긴 다른 세상 같아요. 마야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마야의 어깨를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은 영어 표기가 있었지만 주문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인장의 친절한 미소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 감탄했죠. 와, 이게 진짜 계란말이야? 소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한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묵은지 삼겹살의 깊은 풍미, 부드러운 계란말이, 새콤달콤한 비빔국수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마야는 조용히 음식을 맛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네. 그냥. 이 맛이 어딘가 익숙해요. 기억나지 않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마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 후 서울거리를 산책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전통 건물들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소피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갑자기 소피가 골목길로 뛰어갔어요. 작은 강아지를 발견한 모양이었죠. 우리도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소피는 이미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한 할머니께서 영어로 물으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소피가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으셨어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네. 라며 소피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야는 골목길의 돌담과 오래된 문패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읽혔습니다. 한 발자국 떼는 것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 길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마야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거리의 디테일에 감탄하며 스케치북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의 배치, 거리 안내 표지, 보행자를 위한 시설들. 모든 것이 세심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볼 수 없었던 종류의 배려가 곳곳에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걸까?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그 모든 수고로움을 잊게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 강을 따라 이어진 빌딩들, 그 사이로 보이는 녹색 공간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살아있어요. 마야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러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어요. 소피는 이미 피곤했는지 제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감정의 물꼬가 터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낯선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행 닷새째 되는 날 소피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하철에서 학교 과제로 받은 스마트워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소피에게는 작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선물이자 친구들과의 약속이기도 했죠. 꼭 찾아줄게. 소피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마야는 소피를 달래고 저는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라면 이런 작은 분실물은 거의 찾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정갈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젊은 경찰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어요. 놀랍게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런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신가요? 그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분명 소피의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시민이 지하철에서 발견해 영무원에게 맡겼고 분실물 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저는 여전히 놀란 상태였습니다. 윤서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실물 센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윤서빈 경찰관은 저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분실물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욱 놀라웠어요. 그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어떠세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윤서빈이 물었어요. 처음이에요.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입양되어서 기억이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분실물 센터에 도착하자 소피의 스마트워치는 이미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소피에게 스마트워치를 건넸을 때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 아저씨 정말 천사야? 소피가 물었어요. 그냥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그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감사 인사를 전하러 다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윤서빈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라 그 마음 잘 알아요. 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문득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낯선 도시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야는 윤서빈과 한국어로 몇 마디 나누려 노력했어요. 서툴렀지만 그 모습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마야가 말했어요. 이런 안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소피의 작은 분실물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작지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경험한 친절과 질서는 우리가 찾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카고에서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 그것이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여행 일주일째, 우리는 호텔을 떠나 서촌에 있는 한옥 민박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깊이 서울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심어진 작은 나무들과 돌길이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알고 보니 이 한옥은 3대째 내려오는 가족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관리하고 계셨죠. 방은 생각보다 넓고 편안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의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마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근처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죠. 이것 좀 싱싱하네. 할머니가 배추를 고르며 말씀하셨어요. 마야는 할머니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처음으로 흥정도 시도해보았죠. 서툴렀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제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마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장을 본 후 민박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소피도 주방에 들어가 구경했어요. 이렇게 채소를 자르면 안 돼. 숨쉬게 놔둬야 돼. 할머니가 마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요리 팁을 넘어 삶의 지혜처럼 들렸어요. 마야는 진지하게 할머니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녁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풍성했습니다. 된장찌개, 갓 지은 밥,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소피가 물었어요.
사람들이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에 마야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야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식사 후 할아버지는 작은 정원에서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 경복궁 야간 개장한다더라. 한복 입고 가보는 것도 좋을 텐데. 그 제안에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마야도 관심을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의 역사, 할머니는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울의 깊이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박방으로 돌아와 누워서도 오늘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이곳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마야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울의 깊이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추천대로 경복궁 야간 개장에 갔습니다. 한복 체험점에서 모두 전통 의상을 입었어요. 소피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마야는 단아한 연보라색을, 저는 남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우리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러웠어요. 와, 엄마 정말 예뻐요.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마야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특별한 빛이 느껴졌어요. 한복을 입은 순간부터 그녀의 걸음걸이, 표정까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경복궁은 마법 같았어요. 조용히 빛나는 궁궐의 모습은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한복을 입은 방문객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소피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국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소리를 따라 음악당으로 향했습니다. 국악 공연이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죠. 객석에 앉자마자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 대금의 깊은 숨결, 장구의 생동감 있는 리듬이 어우러져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음악에 몸을 맡기게 되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리듬, 마음이 알아차리는 선율이었습니다. 마야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음악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야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연결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무대를 향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서 마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침묵에는 수많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밤의 경험은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정서적 카타르시스였죠. 다음 날 저는 마야의 제안으로 전통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서는 순간 적잖은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르신들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이신가 보네요? 서툰 영어로 물으셨어요. 저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목욕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 대화에 참여했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등 밀어줄까? 한 어르신이 수건을 들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이의 친절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시카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적 교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소피와 마야를 만났어요. 소피는 할머니에게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웠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쁜 비누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제가 한국말 잘한다고. 소피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와 만나고 있었어요. 소피는 언어를, 마야는 음악을, 저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마야의 살며시 흔드는 손길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설렘과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촌 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도예 공방을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소피는 민박 할머니와 함께 전통 떡 만들기를 배우기로 했기에 오랜만에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생겼죠.
도예 공방은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한옥을 정성스럽게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흙의 순수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나무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작업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신가요? 도예가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물으셨어요. 마야는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기본적인 도예 기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흙을 두 손으로 정성껏 감싸고 물레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야가 흙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함이 역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손놀림이 놀랍도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을 몸이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상해요. 이 촉감이 왠지 익숙해요. 마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셨어요. 마야의 손끝에서 작은 그릇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그릇에는 마야의 진심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작업을 마치고 근처 전통 티카페로 향했습니다. 성취감과 피로감이 묘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자 한 어르신이 정겨운 목소리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얼 드실래요? 어르신의 억양이 독특했습니다. 마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 목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녹차 2잔을 주문했고 마야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젊은이, 부인은 어디서 자랐소? 어르신이 차를 내려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마야는 놀란 눈으로 어르신을 바라보았어요. 미국에서요. 하지만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마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자랐다고 그 말투를 쓴 후 어르신이 따뜻한 눈빛으로 웃으며 물으셨어요. 마야의 눈망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한국어 억양이 자연스럽게 묻어났던 모양이었어요.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아니 직접 사용했던 억양이었을까요? 티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야의 뺨 위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연결의 눈물이었어요. 나 여기 있었구나라는 근원적 감각이 그녀를 감싸 안은 것 같았습니다. 스펜서, 지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느낌이. 마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마야는 이 땅에서 시작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민박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편안해 보였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가능성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연결감, 뿌리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민박 마당의 작은 정원에서 마야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피는 이미 달콤한 꿈나라로 떠났고 우리는 조용히 전통차를 마시며 서로의 눈빛을 읽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선명했습니다. 스펜서, 처음으로 이주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말해도 될까요? 마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마야,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마야의 목소리가 맑고 선명했어요. 시카고에서는 항상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마음의 평화를 발견했어요. 안전함, 배려, 조화로움이 녹아있는 삶의 질을 새롭게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마야가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함께 알아보고 준비해요. 제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대학의 교수직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제 전공 분야인 도시 설계와 관련된 자리가 몇 곳 눈에 띄었어요.
국제적 경험을 가진 교수를 찾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마야도 한국에서의 직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심리학 배경과 다문화 경험은 이곳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소피가 내려와 우리의 진지한 대화를 알아챘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불안과 기대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떠나야 해? 소피가 물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야 하지만 다시 올 수 있어. 어쩌면 더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해? 소피의 눈이 기대로 반짝였어요. 약속할게. 마야가 소피를 안아주며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이미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귀국길 비행기에서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며 꿈꾸듯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학교도 가보고 싶어. 그 말에 마야와 저는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소피도 이미 이곳에 자신만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일주일 후 저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서울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설계, 사람 중심의 공간 철학, 그리고 문화적 깊이가 살아 숨쉬는 도시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교수님, 서울이 그렇게 좋다면 이주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강의실을 나오며 마야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벌써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아 매일 공부하고 있었고, 소피도 한국 문화 관련 책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야의 뿌리찾기, 소피의 호기심 충족, 그리고 제 자신의 새로운 전문적 도전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시카고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가 왔음을 느꼈어요. 서울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진정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변화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소주 판매량이 위스키 판매량을 넘었다고. 소주는 일본 술이 아니었어. 그런 싸구려 술을 왜 마시는데? 여기 한 외국 주류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글들인데요. 한국 소주가 인기 많다고 하자 외국인들은 한국 소주는 싸구려 술이라서 먹어볼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전까지 한국 주류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독일에서 주류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이지 씨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그 일이 조금은 일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기분을 아시나요? 일을 정말 잘하고 있지만 열정의 불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몇 달 전 저도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칵테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창립자이자 시인 데이지입니다. 제가 약 5년 전 음료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업계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죠. 하드셀처와 바로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은 건강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가 더 가벼운 알코올 옵션을 찾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에 정통하고 혁신적인 정신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는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베버즈 트레이트 네트워크께서 선정한 최고의 부티크 주류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드래곤프루트 일렉트롤리트 말차 스키범과 같은 독특한 맛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캔, 디자인과 밝은 색감의 음료 사진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등 소셜미디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짜릿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제품이 정말 자랑스럽고 성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기업가 정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다음 개척지를 갈망합니다. 거기에서 흥분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제 책상을 가로지르는 흥미로운 통계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전 세계 소주 소비량이 2027년까지 매년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소주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할 때마다 소개되는 한국의 쌀술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일본 술인 줄 알았어요. 일본에 다양한 소주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소주의 문화적 의미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소비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던 자료들 중 소주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류 중 하나로 연간 4,500만 상자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는 캐나다 전체 위스키 시장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소주 산업은 진로와 한라산이라는 두 개의 주요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한국 소주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한국식 소주 경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에 힘입어 프리미엄장인 소주 브랜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트렌드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는 해외에서 소주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이 수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기능적으로는 보드카나 다른 증류주와 비슷하지만 독일 시장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음료 국가라면 잘만 하면 되겠는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소주 전문가가 되기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품의 고향과 문화적 뿌리를 탐험하는 것보다 제품에 대해 배우는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제 관점을 크게 바꿔놓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거의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출국 전에는 친구들이 열광하는 대중문화 즉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의 양식화된 세계 K-팝 뮤직비디오의 안무 재미있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부였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수출이 높은 측면에 대해 충분히 존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가 없었다면 저는 소주라는 술은 꿈도 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문화 현상은 이전에는 생소했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문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화산업도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비행기의 타이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얼마나 없었는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고대의 전통과 국제적인 현대가 번잡하게 교차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우뚝 솟은 깔끔한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고층 빌딩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한복을 입은 노점상들이 길거리 손수레에서 따끈한 떡볶이와 김밥을 팔고 있었고 최첨단 지하철역과 최신 전자기기를 파는 번화한 소매시장도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혼잡한 거리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네온 불빛이 끝없이 깜빡거렸습니다. 구운 고기 고소한 찌개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열린 창문 너머로 섞여 스며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침에는 한국의 5,000년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훌륭하게 보존한 수많은 박물관과 궁궐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화려한 유물과 유물, 수백 세대에 걸쳐 완성된 장인의 기술을 보여주는 정교한 목공 예품과 자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된 왕실 경내를 거닐며 세심하게 지어진 건축 디테일과 화려한 정원 요소 하나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종류의 문화체험인 미식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세계 최고의 미식 여행지로 손꼽히는 놀라운 맛과 다양한 요리를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야외 먹자 골목인 광장시장에서 점심시간에 줄을 선 인파에 합류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천막 포장마차 통로를 지나면서 저는 푹신한 만두, 바삭바삭한 떡볶이 끈적끈적한 속을 가득 채운 바삭한 붕어빵 등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길거리 음식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사랑스러운 아줌마들이 주인인 구멍 뚫린 포장마차 천막에서는 막걸리와 소주 대표 안주인 안주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레시피를 보존하고 있는 소박한 가게부터 전통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한식당까지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거나 호화로운 분위기라도 매 끼니마다 놀라운 맛의 깊이와 조미료의 조화,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은 그 어떤 주요 미식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진정한 미식의 메카였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서울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빠른 속도로 인해 처음 한국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저는 그 강력한 대중문화의 원천이 되는 더 깊은 역사적 흐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느꼈던 기분 아시나요? 선생님이 먼지 쌓인 역사적 유물이나 골동품 상자를 열어보실 때 갑자기 과거가 교과서 페이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껴졌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서울에 번성했던 소주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면서 제가 느낀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이라고 치부했던 소주가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한국인의 정체성을 복잡하게 엮어낸 문화라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소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한국 농업이 소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고립되어 있던 농업 문명인 한국에서는 생존을 위해 선진 농업 기술과 농작물 수확량을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한국의 주요 작물인 쌀을 식량으로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양조하고 증여하는 기술에도 적용하는 숙달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농경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쌀을 원료로 한 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교함과 문화적 경외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소주의 기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증류식, 쌀 증류주가 처음 등장한 13세기 고려 왕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광주 소주, 안동 소주 등의 전통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왕족과 평민 모두가 즐겼습니다. 이후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가면서 소주 제조는 혁신과 개선을 거듭해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된 장인의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19세기에는 노동 인구의 무려 40%가 어떤 형태로든 소주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주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국민음료가 되었습니다. 소주가 세련되고 현대적인 상품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문화적 뿌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는 명장들의 조용한 자부심에서 그 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소주 생산지로 유명한 화성을 방문했을 때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양조장 중 한 곳에서 저는 60대 후반의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10대 명인의 조명이 희미한 작업 공간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는 몇 주에 걸친 노동 집약적인 3중 증류 과정의 각 구성 요소를 꼼꼼하게 안내하면서 숙성된 오크 발효, 항아리와 구리 포트 스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한 직업 도구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온 신성한 갑오였으며 각각에는 이전에 이 도구들을 사용했던 장인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의 기저에는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품질과 기술로 끌어올리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주는 거칠고 썩은 소주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린 초월적인 술이 탄생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미묘한 곡물 알갱이가 우아하게 섞인 복잡한 꽃향기, 인삼 허브향의 부드러운 키스, 상쾌하고 깨끗한 거의 점성이 느껴지는 입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위스키처럼 경건하게 마시고 음미할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 장인의 제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소주 감상의 면면은 장인의 솜씨로 빚어진 장인의 소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의 술이라는 소주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반영하는 투박하고 군더더기 없는 소주집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모퉁이만 돌면 허름한 포장마차 천막이나 구멍, 뚫린 골목 선술집의 점심시간이면 소란스러운 인파가 몰려들어 초록색 병을 부딪히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의 술집 안에서는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농담이 리필된 소주잔과 함께 소주와 지글거리는 파전과 함께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세련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제가 경험한 술자리 중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의 술집이었어요. 완전히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소주를 바로 내어주고
엄청나게 맛있는 한국식 술안주를 끊임없이 권해서 저는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늑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거칠고 유쾌한 에너지와 요란한 환호에 휩쓸리지 않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생의 베테랑들이 흥에 겨운 학생들과 함께 술잔을 연거푸 두드리고 흘러나오는 쿵쿵거리는 케이팝에 맞춰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고 제가 그전에 생각했던 빠른 대량 유통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딱딱한 상업적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소주는 한국 문화의 심장 박동과 정신과 본질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소주는 계급이나 신분을 초월해 사회 각계각층을 관통하는 자랑스럽고 끊을 수 없는 끈이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료였어요. 마침내 저는 한국 밖의 세계가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했던 이 사랑받는 국민 음료의 진정한 힘과 매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적으로 풍부한 이 나라의 많은 측면처럼 소주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감상하기를 기다리는 전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소주 깨우침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과 교류, 관점을 얻을 때마다 한국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흐리게 했던 강력한 고정관념과 1차원적인 가정을 조금씩 벗겨내고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문화적 힘의 기저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주 홍보대사가 되었고 소주에 관한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여행 목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구 반대편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은 50위 안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젊고 돈 없고 지극히 평범한 독일인일 때는 지구 반대편에서 신비한 외국 술을 마시는 것이 버킷리스트 순위에서 꽤 낮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10년 또는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약간의 기업가적 노하우와 새로운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형태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주를 둘러싼 관습과 풍미 오랜 전통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만큼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나 피상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포장마차부터 경건한 장인의 양조장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한 희미한 조명의 동네 선술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 상징적인 음료를 경험하는 것은 끝없이 매혹적인 이 나라의 심장, 박동하는 문화에 눈을 뜨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직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국적인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소주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고객 이해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라면 누구나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열정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소주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문화적 사각지대와 무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 인식이 한심할 정도로 1차원적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서구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화려한 K-팝, 비디오와 양식화된 드라마 영화라는 엔터테인먼트 렌즈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바라보았는데요. 저는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문화 한류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존경과 팬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엄청난 재능과 부인할 수 없는 문화적 힘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해준 세심하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자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광범위한 접근성과 상업적 성공을 위해 깔끔하게 포장된 수출품들을 소비하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정관념화된 인물, 지나치게 세련된 미학극화된 허구를 진실로 믿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뿌리와 지속적인 문화적 진정성의 근간을 이루는 놀라운 사실적 깊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그런 순진한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해석을 강력히 거부하게 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수세기에 걸쳐 전승된 증류 기술을 고수하는 소주 장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 같은 단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고급 숙성 라벨을 단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오랜 친구처럼 저를 포용해준 술집 주인들의 따뜻함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의 서사시 같은 문화적 이야기와 오랜 궁중 요리에 뿌리를 둔 복합적인 풍미가 담긴 요리를 정성스럽게 선보인 한국 최고의 미식가들의 초월적인 예술성을 맛보았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매순간 느낄 수 있는 눈부신 행사였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제가 쓴 글의 일부분인데 소주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도 공개하고 싶어서 이 사연에 대해서 글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한갈색 머리를 한 단발머리 외국인이 소주를 음미하고 있다면 인사를 건네주세요. 그게 저일 수도 있으니까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죄송합니다. 얼른 갈게요. 죄송해요. 여기 한국의 한 골목에서 한국인 할머니와 외국인 소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녀는 할머니가 말을 걸자 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려운 듯 죄송하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이 외국인 소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무슨 이유로 한국의 골목길에서 홀로 울고 있던 걸까요? 오늘은 멕시코에서 온 앨리스 베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 베가입니다. 저는 멕시코시티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죠.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의 삶이 위험해져서 탈출해야만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곳이 한국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거칠다고만 생각했었죠. 예전에 한국인 투자자와 나쁜 거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 돈을 훔쳐갔어요. 저는 그 후로 한국을 쭉 싫어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거대하고 혼잡한 도시에 혼자 있습니다. 너무 낯설어요. 밝은 네온사인이 저를 향해 깜빡입니다. 한글은 읽을 수가 없어요. 마늘과 참깨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서둘러 말을 걸어요. 저는 바쁜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웃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발을 지나가요. 함께 쇼핑하고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배가 꼬르륵거립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갑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한국말로 무언가를 날카롭게 말하며 고개를 저으셨죠. 저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외로워진 기분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한적한 골목을 찾아 빈 상자에 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손에 묻었습니다. 내가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곳은 너무나 썰어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할머니가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은 낡고 색이 바래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폐를 끼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얼른 가볼게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느리고 어눌한 영어로 말합니다. 밥은 먹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샛길에 있는 작은 국수 가게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셨어요. 곧 긴 면발이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이 저희 앞에 놓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저에게 부드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멕시코에서 도망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는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이름이 박순자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한국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괜찮다면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통치 아래서 한국이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머니는 말했어요. 모두들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었죠.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은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가족과 공동체는 그들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나라와 국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친절함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곳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저를 공원으로 데려가 벤치에 앉혔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보였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해 라고 할머니는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간의 유대감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더 많은 역사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1910년부터 한국이 어떻게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는지 설명했어요. 일본은 한국어와 문화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여겼죠. 하지만 한국인의 정신은 꺾을 수 없었다고 박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가족들은 몰래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문화적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지 않았죠. 1945년 마침내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어린 소녀였죠.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 라고 그녀는 조용히 회상합니다. 항상 배고프고 두려웠지 하지만 우리는 나아갈 방법을 찾았단다. 우리 어머니와 저는 함께 옛 미녀를 부르곤 했어.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지. 저는 한국인의 회복탄 역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무지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박순자 할머니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많은 선물을 줬어 라고 박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음악, 우리의 기술 말이야.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정신이야.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살아 숨쉬며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 근처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부모님들도 행복해 보이고 사랑이 가득해 보입니다. 한국인의 삶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도와준 박순자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인은 강인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이겨냈지만 여전히 베풀 줄 아는 사랑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어졌어요.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졌지요. 박순자 할머니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저는 박순자 할머니를 계속 만날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 문구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기소개하기, 숫자 세기, 감사 인사하기 등을 연습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한국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설명합니다. 가정에서는 과외와 특별 수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고 하셨죠. 인류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죠. 우리는 시장, 사원,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들은 큰절과 미소, 음식 선물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죠. 그들의 친절함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가혹하게 평가했습니다. 한 사업가의 행동 때문에 모든 한국인을 비난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와 국민들은 제가 가장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저에게 존경과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도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명소와 동네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는 가족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해질 무렵 우리는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연주하는 악사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음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한국의 정신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줍니다. 나도 내가 우리나라 방문객들을 보는 시각도 바뀌었어. 그가 대답합니다. 아가, 내가 한국에서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랬을 뿐이야. 그녀의 친절은 영원히 제게 남을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제 눈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판단했던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곳은 제 집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나라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친절은 제가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이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시장을 방문해 구경도 하고 음식도 먹어봅니다. 어느 날 과일을 파는 노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참외와 수분이 많은 귤을 맛보라고 권합니다. 다른 노점에서는 한 남자가 떡볶이라는 간식을 건네줍니다. 매콤한 빨간 양념이 들어간 떡볶이입니다. 매운맛 때문에 입안이 얼얼합니다. 하지만 그 맛은 놀랍습니다. 시장에는 이름 모를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건어물과 참기름, 알록달록한 비단, 수제 냄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한국식 간식인 파전을 만드는 할머니를 구경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반죽을 섞어 파채와 함께 튀깁니다. 그 냄새에 배에서 으르렁거림이 느껴집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전을 접시에 담아 내게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이 후한 인심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한 입 먹어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파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파가 달콤한 풍미를 더해주었어요. 파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파전을 먹는데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면서 저를 가리킵니다. 제가 긴장하기도 전에 한 여성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안녕, 나는 최진솔이라고 한단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합니다. 어디서 왔어? 여긴 한국엔 왜 온 거니? 저는 멕시코에서 왔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최진솔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방인인 게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우리랑 같이 먹는 건 어떠니? 진솔 아줌마가 선언한다. 우리 음식을 보여줄게. 다른 아줌마들도 신나게 동의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다양한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져옵니다. 곧 잔치가 식탁을 뒤덮었어요. 아줌마들은 소불고기, 잡채, 김밥, 냉면 그리고 김치까지 다 먹어보라고 권하셨어요. 매콤하고 신맛이 나는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아줌마들은 김치가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강한 맛은 한국인의 불같은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점은 함께 만드는 공동체에서 비롯되죠. 식사를 하면서 아줌마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고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함과 웃음이 저를 집처럼 편안하게 해줍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아줌마들의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진솔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서로 챙겨준단다. 너는 여기 혼자 잤니? 이제 우리가 너의 한국 엄마가 되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이 여성들은 정말 마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순자 할머니 이후로 아줌마들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식사 후 아줌마들은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오라고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아줌마들과 다른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김장을 합니다. 배추 잎을 씻고 소금으로 문지릅니다. 매콤한 양념에 무, 어간장, 기타 재료를 섞어 버무립니다. 나이든 아줌마들이 양배추 사이에 양념을 펴바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두 함께 웃고 떠들며 작업합니다. 비록 한국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듭니다. 발효를 위해 커다란 김치 항아리 준비를 마칩니다. 아줌마들은 겨울 내내 저와 함께 김치를 나누기로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버스를 타고 제가 빌린 작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행복하고 배부른 기분이 듭니다. 아줌마들은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전하고 싶어요.
다음날 저는 아줌마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선물을 사러 쇼핑하러 갑니다. 핸드크림과 예쁜 마스크, 향기로운 비누를 샀어요. 시장이 문을 닫은 후 선물을 가방에 담아 선물했지요. 아줌마들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를 안아주고 뺨을 두드리며 한국말로 고맙다고 인사하셨지요. 그들이 말했어요. 저는 행복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진솔 아주머니는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아주머니는 남편과 2딸, 어린 손자 등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녀는 자녀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그녀의 집은 아늑하면서도 매우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맛있는 점심과 달콤한 떡을 대접합니다. 설거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거절했어요. 너는 손님이잖니? 진솔 아주머니가 고집을 부리셨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진솔 아주머니가 통역을 하며 줄거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는 등장인물들을 보며 탄성을 지르고 환호했죠. 그녀의 리액션은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할머니의 한국어 책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글 글자는 여전히 저에게 신비로웠어요. 진솔 아주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앉아 글자를 만드는 방법과 간단한 단어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넌 참 좋은 학생이야. 아주머니는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진솔 아주머니는 제가 진정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더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저는 순자 할머니와 아줌마들을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한국인을 너무 부당하게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이 여성들은 저를 가족처럼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깊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박순자 할머니와 진솔 아주머니를 만난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죠.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온정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아줌마들은 제 배와 마음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덕분에 이 낯선 곳이 다시 한번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큰 친절과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희라는 젊은 한국 여성을 만났어요. 저희 둘은 시내에 있는 같은 옷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만났죠. 영희는 제가 한국 스타일의 새 옷을 고르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녀는 패션 센스가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죠.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환영받았는지 이야기하자 그녀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밝아졌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새로운 이방인에게 우리 문화를 공유하고자 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영희는 자기 나라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곧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죠. 다음 주말 영희는 저를 도시 외곽에 있는 그녀의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영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할머니는 95세입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살아오셨어요. 영희는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회복탄 역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 전통 음식으로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영희의 어머니는 고기와 야채를 상추잎에 싸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식사를 하면서 영희네 가족은 공동체 근면 인내와 같은 한국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번의 방문으로 저는 그들의 놀라운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희는 저의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자주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영희는 저를 태권도장에 초대했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었죠. 처음에 저는 발차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겁이 났어요. 하지만 영희 사범님은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기본 자세와 강력한 주먹질과 막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처음에는 새로운 동작 때문에 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매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이 수련이 몸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도 강화한다고 말했죠. 3개월의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보드를 깰 준비가 되었어요. 스튜디오 마스터가 나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집중하고 앞차기를 하고 나무를 2 동강 냈어요. 모두가 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영희가 저를 꼭 안아줍니다. 앨리스, 너는 진정한 한국인의 전사 정신을 보여줬어. 그녀가 외칩니다. 이제껏 저는 그런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영희가 보여주는 한국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고궁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숨이 머물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밤에는 노래방에 가서 열정적인 발라드를 부르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즐겁고 활기차요. 영희의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모두가 환호하죠. K-팝 공연도 보러 가는 걸 좋아해요. 노래와 춤 에너지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죠. 팬들은 무대로 달려가 아이돌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불러요. 영희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은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희는 저에게 놀라운 장소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줬어요. 어느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영희가 살고 있는 양로원 할머니를 방문합니다. 저는 영희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점심을 제공하는 일을 돕습니다. 아줌마들을 보면 최진솔 아주머니와 친구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영희가 통역을 하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르신들은 저마다 놀라운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들의 정신은 저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강인함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놀라운 문화에 대해 제 눈과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닫혀 있었어요. 한국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혹하게 판단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영희와 그녀의 가족 친구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자신들의 집과 음식 공유해 주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영희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영희는 저와 한국인들이 사랑, 공동체, 행복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을 때 더 이상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어도 냄새도 소리도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라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고향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박순자 할머니께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최진솔 아주머니가 아낌없이 마음을 열어주었으며 영희가 열린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게 준 선물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이곳 덕분에 제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길을 잃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와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와 사람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닫혀있던 제 마음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무지했던 제 마음은 이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내의 작은 월세방에서 벗어나 영희네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동네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러 갑니다. 야채와 두부를 파는 아줌마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가끔은 수다를 떨며 물건을 사면 싸움품으로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죠. 국물 끓이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향신료 냄새가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따끈한 떡볶이와 파전을 사려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한때는 낯설었던 그 맛들이 이제는 제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 갑니다. 송선미 선생님은 인내심이 많지만 엄격한 스타일이세요. 격식 있는 말투와 한글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저의 반 친구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언어를 마스터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며 경험을 공유하면서 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영희와 자주 모입니다. 집에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최신 클럽에 가기도 하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서울의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규모에 겁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하철을 돌아다니고 시장을 구경하고 시내를 탐험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영희는 외지에 사는 조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저를 초대하기도 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고추 허브 채소로 가득한 텃밭을 보여줬습니다. 너도 이제는 나한테 손녀 같은 존재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니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말이면 영희와 저는 국내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찰로 유명한 고대 수도 경주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경주에서 저희는 수백 년 된 건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남쪽 항구 도시 부산도 둘러봤어요. 울퉁불퉁한 해안선 우뚝 솟은 다리 바다 전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선시장은 무섭지만 재미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은 열렬한 환대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상점 주인들은 한국 음식의 맛과 선물을 제공했죠. 그들은 저희와 함께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산 중턱에 있는 사찰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고요한 분위기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영희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와서 정말 행복해. 그녀가 이야기했어요. 영희는 제가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고 성실한 한국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저를 키워준 이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부터 언어, 옷차림, 일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제 편안했어요. 저는 제가 용기를 내어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열린 마음으로 베풀어준 친절 덕분에 닫혀있던 제 마음과 정신이 활짝 열렸어요. 저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지만 이제 저는 저를 이끌어줄 한국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제 열정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저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고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